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종목 리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선은 제가 무료 노란톡방에 그동안 이제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퍼포먼스가 조금 좋았던 한 종목을 우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신 EDP라는 종목이죠. 상신 EDP 무료 노란톡방 추천주였죠. 최근에 2차 전지 산업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게 되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세인 좀 측면입니다. 특별히 나왔다고 하는 신모멘텀은 특별히 나온 건 없었고 예고가 늘 되어 있었다. 그 나온 게 뭐냐면 신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소재 업체들이 수주 공시를 연일 빵빵 터트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소재주들이 먼저 원래 2차 전지는 소재가 주도주고 그 다음에 부품 장비 쪽은 이제 좀 천천히 거북이같이 움직이면서 실적으로 조금 이끌어가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왔는데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뭐였습니까? 비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싸요. 올라갈수록 싸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이익의 함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래 실적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미래 실적을 어디까지 땡겨오느냐도 문제겠지만 실적이 정체되거나 그 구간 안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체 구간이 있으면 안 됨. 그래서 성장주들이 시국가를 여는 논리가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올해 4월 달부터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전혀 비싼 게 아니다. 언제 가냐의 차이지 속도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보면은 비싸다는 당위성을 시장에서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LNF나 이제 에코프로 BM이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 당위성을 증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렸던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상신 EDP 다시 2분기 실적 저조한 편인데 아니다. 왜냐면은 당초 예상했던 것이 50억, 60억 사이였어요. EQ 실적이. 근데 여기서 실발표를 38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 미달된 건데 시가총액 2천억 하는 중소형주들은 분기 실적을 정확히 에스티메이트 하기가 힘듭니다.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난해 실적 발표 예를 들어서 4Q 실적 발표를 한 시점에서 여기가 이제 4Q 실적 발표였죠. 계속해서 박스 장세를 만들면서 지난해 실적이 이미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이 없었다. 이유가 뭐였냐? 부품주여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동기간 동안 여기 아마 연초에 2차 전지가 땡겼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 구간에는 소재주들도 같이 밀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6월 말쯤 돼가지고 같이 땡길 때 소재주랑 또 같이 땡겼죠. 그리고 또 같이 한 번 더 땡기고 중요한 거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이겠고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종업 키맞추기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제 피어 그룹 안에서 소재랑 부품 장비 다 나눠놓고 소재주들이 그냥 PER을 8, 90배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20배 이내에서 거래되는 부품주애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당위성이 증명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적 발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해했던 거는 동업종 내에서 캡어셈블리 제조하는 신흥 SEC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예상치
벌써 50% 가량 상회했고, 얘는 상회했는데 왜 얘는 상신 EDP 뭐 실적이 심지어 적자도 아니고 못 나왔을까? 심지어 적자도 아니고 뭐 애매하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서 마감일 임박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개파락으로 밀어버렸을 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어차피 다시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파락으로 이렇게 밀어버렸던 구간을 그냥 한 번에 양봉으로 들어버렸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여전히 좋고 밸류에이션이 원체 좋은 종목이었고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하는 종목입니다.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종목 자체가 건실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상신 EDP가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 부품 사업도 같이 영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사나 해외 판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부품 사업 쪽에서 적전을, 이게 이제 천안 아산 쪽에서 신공장까지 만들면서 사업을 영위했었는데 적전을 오랫동안 한 4, 5년 동안 지속하면서 이쪽 부품 사업 쪽에서 아예 철수를 한 바 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판로겠죠. 해외, 그리고 고객사가 단방향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전방 업황, 자동차 업황이 지금이야 이제 뭐 친환경 트렌드로 엮어 올라가지만 과거에 이제 그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만 국한된 업황이었고 지금처럼 이제 강한 이제 모멘텀을 부여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죠. 조금 정체적이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업황 또한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를 담는 캔 이제 그 소재를 담는 캔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면서 바켓 같은 걸로 보면 돼요.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삼성 SDI와도 물꼬를 텄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이 이제 해외에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헝가리 쪽이 해외 거점이고 라인도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늘리면서 늘어나는 이제 공급 물량에 대비하려고 이제 이 회사가 증설 계획도 어느 정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시장에 밝혀진 건 없겠지만, 자,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8월 5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비율 중에 50%를 친환경차로 재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환경보호국, 미 환경국 EPA에서 (2030년까지) 신차 평균 연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43.3마일 여기서 이제 52마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자, 이제 미국은 단위가 다른데 마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1갤런당 3.78리터 가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43.3마일 기존 분량이었으면은 52마일로 상향한 거겠죠. 미국 중형차 기준으로 연료 탱크가 16갤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만땅 기준이에요. 만땅 기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준중형 이제 중형 정도가 이제 한 50에서 한 60 정도의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죠.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게 되면은 국내 연비 리터당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환산한 수치로 보면 신차의 평균 연비가 22.1km 리터당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3.3마일에서 상향한 수치가 52마일인데 52마일을 단위로 환산해 보았더니 1갤런당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국내 단위 리터당 킬로미터로 환산한 수치를 보니까 평균 연비가 22.1
리터당 킬로미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자, 미국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이 3.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300만 대였어요. 대략. 자, 미국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3.3%에 불과한데 지금 이게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율 중에 50%를 친환경차로 재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존 연비 기준도 2030년까지 신차 평균 연비를 갤런당 52마일 이걸 단위로 제가 환산을 했죠. 마일을 이제 단위로 환산하니까 22.1 리터당 킬로미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친환경차 판매 없이는 도생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재화를 시도하는 거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량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초반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른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이제 조정권도 유효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면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의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 2017년도, 18년도 2차 전지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멀티플을 받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 멀티플이라는 건 시장에서 주기 나름이기 때문에 언제든 살아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 없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요인들이 뭐겠습니까?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2차 전지의 주가를 추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적을 추산할 때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 계약이 규모가 예상이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추정할 때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실적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2017년도 18년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까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테마로 움직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테마성으로 퍼포먼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숫자가 불명확했다. 아예 업종 좋고 앞으로 올 트렌드인 건 알겠는데 지금 실적 적전 지속되는 업체들 많고 유증 땡기지 뭐 설비 투자지 돈도 없는데 이거 주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시장 컨센서스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래가지고 산업 리스크, 산업의 악재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은 멀티플이 하향될 수 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복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멀티플이 하향될 수 있다. 하향될 수 있는 논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업종 내 대표주가 실적이 쇼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기후가 있죠. 자, 이게 기후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전기차 불나는 거, 전기차 불, 화재, 리콜. 두 번째 위에 설명드렸던 실적에 대한 당위성 증명. 왜냐면은 지금은 당위성으로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실적이 예를 들어서 꺾이는데 한두 번 꺾이는 거면 몰라도 세네 번 꺾이면은 거기서부터는 산업 멀티플이 하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전기차 불화재 리콜. 아니 화재 난다고 전기차 안 만듭니까? 화재 난다고 전기차 안 만듭니까? 이거 2017년도 또 화재만 난다 하면은 ES 관련주 폭락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장사일에 신고가를 거진다 열었죠. 그리고 2번 화재 불화재 리콜이 뭐 결국엔 한 사이클인데 리콜이 들어오면은 셀업체들이 타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합작사 형태로 계속 기술 개발을 진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닙니다.
리콜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충당금이 생기면서 하향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큰 기운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신 질문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컨텐츠를 기획 중임에 있으니까 오늘은 다소 쉽게 라이트하게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상증자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보통 이제 시장에서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무상증자를 보통 이제 호재성으로 강하게 인식하시는데 공부를 위해서 제가 케이스 한 개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상증자가 일단 뭐냐? 딱딱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 거래를 하면서 보유기업이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무상증자는 쉽게 말해서 메모장에 조금 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는 쉽게 말해서 주식을 더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발행 주식 수가 100만 주다. 100만 주인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이 무상증자를 한다. 증자 비율은 1대1. 다시 말해서 1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1주를 더 준다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지타산적으로 100만 주가 200만 주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증자를 했습니다. 증자를 완료했다고 살펴볼게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회계 계정을 또 살펴봐야 되고 여러 케이스가 있고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를 한 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과를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 개를 더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대1 무상증자로 비교할 수 있죠. 공짜로 준다는 개념이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물음표가 생겨요. 공짜로 주니까 이득이 아니겠냐?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무상증자란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긴 하지만 무상증자는 사과 한 개가 두 개가 되었지만 그 두 개가 다시 한 개 값이 된 겁니다. 즉 1만 원짜리 하던 사과를 한 개 보유하고 있으면 한 개를 더 줘서 두 개가 되는데 그 대신 두 개 값이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쉽죠? 자, 우선은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서 주가가 증자의 비율만큼 또 무상증자 이후에는 수정주가가 반영이 되어서 주식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의 시세가 변하지 않는 한 내 평가잔고는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회계 계정을 살짝 살펴보면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식의 액면가 곱하기 유통 물량으로 자본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가 500원인 기업이 유통 물량이 100주라면 5만 원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무상증자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회사의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즉 돈이 한 주머니에서 한 주머니로 그냥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종목 펀더멘탈을 보시라는 이유가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이든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든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비교해 봐야지 우리가 조금 객관화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좀 삐리한데 무상증자를 한다? 케이스가 당연히 다릅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호의가 아닙니다. 자, 이제 종목을 하나 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대충 사전적 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너무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스마트 글로벌 이 회사를 한번 볼게요.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은 공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쭉 내려볼게요.
차트를 쭉 당겨보면은 2018년도 하반기 11월쯤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가 이렇게 됐지만 이때 당시에는 차트의 흐름이 들쑥날쑥한 구간은 있지만 무상증자를 한 거를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종목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5일에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대3 무상증자입니다. 1대3 한 줄을 들고 있으면은 3개를 주는 겁니다. 발행 주식 총수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2100만 주였고 당연히 곱하기 3을 해서 6500만 주가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무상증자 공시 발표가 2018년 10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공시 발표가 10월 25일에 있었죠. 이 부분입니다. 장중에 고가 7 플러스 7%권을 양봉을 들어주면서 거래량이 매우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의 상장일을 한번 보게 되면은 12월 3일이죠. 자, 그 뒤로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당시 한 줄을 들고 있으면은 세 주나 주네? 무조건 호재다 들어가자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엄청 골 때리는 게 그 이후 감자의 유상증자 폭탄이 계속해서 돌려졌습니다. 현재 이게 수정 주가가 반영이 되어서 현 주가로 보면은 당시 3만 원짜리가 현재는 휴지 조가리가 됐습니다. 거래도 못하는 상태죠. 지금 액면가를 보게 되면은 액면가가 500원이었던 기업이 액면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사업 내용과 왜 적자를 지속했는지 이 부분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지만 무상증자의 의도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자, 즉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1대3 무상증자 이후에 유통주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물량을 넘기고 도망간 거예요. 원래 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무상증자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본인 주식을 투기성 수급이 이렇게 몰릴 때 물량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상장 폐지 기로를 밟고 있습니다. 내가 대표이사인데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한 흔적이 매우 돋보이는 종목이죠. 이 회사가 과거에는 또 돈을 괜찮게는 벌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도 아니었고 사업을 접을 의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보유 주식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끌어올려서 내다 판 것으로밖에 현재는 추측이 안 됩니다.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항상 유상증자는 악재며 무상증자는 호재다 이런 공식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1차원적인 결과를 만들고 생각을 계속해서 정체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사례를 추후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복귀하시기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과거 공시나 여러 증자 내용을 토대로 이 기업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우리는 알아채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이사나 기업 내부자가 아닌 이상 항상 이런 기업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측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투자를 피해야 돼요. 이제는 현재는 휴지 쪼가리가 되어버리면서 당시 엄청 핫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차티스트, 즉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에요. 세력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소설을 또 쓸 겁니다. 자, 저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차티스트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용어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고 권리락 이전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놨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후 매집을 쭉 진행하면서 권리락 또 이후에 주가가 큰 변동성도 없었습니다. 엄청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증자 물량을 누군가가 팔지 않고 크게 들고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를 더 띄워서 당연히 물량을 팔겠거니 세력이라는 또 주체원을 갖다 대입하면서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있네 만회하면서 소설을 또 쓸 겁니다. 매집을 오랫동안 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중간중간에 또 매집봉이 떴다 이러면서 대량 거래를 또 언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권리락 이후에 큰 주가 변동이 없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증자 물량을 누군가가 팔지 않고 크게 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는 주가를 더 띄워서 물량을 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 증자 단가가 공시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권리락 이후에 들어가 보는 거죠. 주가가 큰 변동이 없으니까 사실상 당시에는 일봉을 놓고 보면은 요 구간까지 이제 현재로서는 결과론적으로 차트가 다 반영이 됐지만 이 부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1대3이나 주는데 누군가 세력이라는 또 주체원을 갖다가 소설을 쓰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물량을 다 챙겨갔겠거니 차명으로 또 챙겨갔겠거니 하면서 여기서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수가 나갔겠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같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회사 주인들이.
대표이사도 바뀌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세력이 있건 없건 제발 기술적 분석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그렇게 배우다 보면은 언젠가는 깡통을 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자 금일 참고집 영상은 이러한 내용으로 좀 라이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결론만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숙제로 조목복귀를 하시면서 이 기업의 불순한 의도나 공시, 과거 사업 내용, 그리고 이후 유상증자나 감자를 한 의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우 재밌을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본인 차명으로 보유했던 물량을 권리락 이전까지 처분하고, 한번 처분하고, 요 구간에서 처분하고, 주가가 튀는 구간을 이용해서 1대3 무상증자를 이용해서 호재성으로 이제 인식하는 개인 투자들을 이용해서 그 시점을 이용해서 또 차명으로 또 매도하고, 결국에는 모든 물량이 지금 개미들한테 가 있었고, 그 기업을 들고 있던 개인들은 현재 상장 폐지 기로를 밟고 있으면서 마음을 엄청 졸이고 있을 겁니다. 회사를 아예 개인들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쌍바닥지지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우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겠죠. 휴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 종목의 무상증자 이후 다양한 케이스들을 각자 공부해 보시면서 투자의 식견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호재다, 악재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분류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들어오신 동학개미 분들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의 개념 또한 모르시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호재인가요? 아니면 악재인가요? 단순히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는 열어둬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무상증자 1편으로 마감을 해보았는데 투자에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률적으로 늘 이기는 매매를 구사해야 되고 또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도 적어도 기본 재무 상태는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으며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소 짧게 라이트하게 가볍게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우선은 교육업종을 하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무료방에 관심 추천주로 언급드렸던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선은 이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도표를. 자, 여기 상기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교육 서비스 업종의 월별 이제 카드 승인 내역이에요. 2021년 상반기 이제 8월까지 이제 집계를 했을 때 상반기에만 카드 승인이 7.6조 원이 나왔다. 이게 전년 대비 20% 증가한 이제 증감률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로는 2020년 이제 2월 달 이제 우한 코로나빨이 발발하면서 국내 업종,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발발한 이후로는 당연히 오프라인 쪽 학원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발 직후인 2월 달부터 이제 3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원이나 학교가 이제 개학 연기를 하면서 휴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동구간 때 보면은 이렇게 감소를 했죠. 발발 직후인 이제 2020년도 2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이제 평균치 이상, 2020년도 이전에 19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 중간값이 한 이 정도라고 한번 그어본다면은 평균치 이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왔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열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메모장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선호 비중이 더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PMP나 아니면은 뭐 PC 아니면은 노트북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좀 제약 조건이 있었다면은 수단 현재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죠. 제약 조건이 없다. 스마트폰이나 전용 태블릿을 인당 한 개씩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유아 이제 중고등학생들 말고 유아나 초등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AR이나 이제 VR 기술을 접한 여러 영상 콘텐츠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기획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기 사용도가 보급화되면서 온라인 시대가 같이 개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네이버나 우리가 일반 사이트에 이제 접속할 때 보면은 애드팝이라고 있습니다. 애드팝. 거기서 이제 광고창이 가끔 뜨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 10시, 오후 10시까지만 뭐 삼성 갤럭시 탭 공짜 뭐 이런 문구들이 대부분 이제 교육업체들에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조금 광고를 많이 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리패스 상품이라고 있는데 이게 프리패스 상품을 끊으면은 태블릿이나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를 공짜로 주면서 IT 기기를 준다 뭐 이렇게 좀 광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일부 사이즈가 있는 교육주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리 온라인을 점유화했고 최근에는 그 온라인 비중의 중요해지면서 매출원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초등생이나 예비 초등생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는 얘네는 이제 이러닝 비율이 즉 온라인 비율이 100%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된 회사이고 매출액은 크게 괄목할 만한 점은 없는데 전사업 부문이 온라인화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에만 집중된 학원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힘든 상황일 겁니다. 코로나19 이전 매출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중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화를 또 100% 시키기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근데 이제 탑티어 업체들 국내에서 뭐 유명한 뭐 메가스터디 교육나 제가 이제 무료방에 관심 추천주로 언급드렸던 디지털 대성 같은 온라인에 얘네가 이제 온라인 비중이 한 50%에서 한 60% 돼요. 60% 온라인화. 얘네들은 물론 오프라인 비중도 있지만 최근에는 프리패스라는 상품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 면결제나 일부 반기 결제를 하면 사이트의 컨텐츠를 전부 열람할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단과 상품을 모든 사이트 내에서 모두 들을 수 있거나 특정 시리즈별로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론칭한 상품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화가 많이 돼가면서 이 판에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탑티어 업체들이 인간 가격을 이나 프리패스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문에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육업체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구조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서도 비단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서도 혹은 여러 자격증 컨텐츠에서도 교육 수요가 현재 건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인 교육 시장 또한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보통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갈 때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뭐 영어나 뭐 인적성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서 아니면은 자격증 뭐 한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2 외국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상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좋게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취업을 위한 사교육 시장 또한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업체들이 온라인화하면서 그것에 대한 장점들을 매우 특화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요 자료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지금 교육업종, 교육서비스 업종의 월별 카드 승인 금액이 평년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상향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디지털 대성의 이러닝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디지털 대성, 얘네가 이러닝 사이트가 대성 마이맥입니다. 사이트 이름 마이맥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가격이 현재 얼마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 마이맥 패스, 올 패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패스 개념이에요. 프리패스 뭐 회사마다 이제 조금 혜택은 뭐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과목 수에 제한이 없고 강사 수에 조금 제한이 없는, 여기 이제 쭉 내려보다 보면은 뭐 가격이 나와 있죠. 여기 35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 얘네가 이제 뭐 수능일까지 전광자 무제한, 그러니까 내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죠. 올해 수능까지는 뭐 이제 다음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능일까지 무제한 수강 뭐 보게 되면은 여기 강사진들이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죠. 쭉 내리다 보면은 올패스 가격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사담이지만 여기 그 대머리, 여기 대머리이신 분 있죠. 여기 대머리이신 분, 이분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신데 저도 학창 시절 때 이분한테 이제 수학 강좌를 배웠습니다. 이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게 여기서 가격을 보면은 현재 2022년 수능까지 35만 원인데 판가 상승이 얼마나 됐냐면은, 좀 지우고 2019년도 기준으로 대성 패스, 그러니까 패스 기준 19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29만 원으로 인상,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리고 12월에 또 32만 원으로 인상. 2020년 기준이겠죠. 이건 지난해니까. 그리고 올해 35만 원으로 인상. 2021년. 그러면은 2년 만에 거의 19만 원에서 35만 원이면은 100%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디지털 대성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22기 반기가 이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미 전년 대비 온라인 강의 이제 이 가격 변동이 이게 약간 평균 가격으로 추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 가격도 오르면은 뭐 오르는 거고, 아니면 단가 가격이 오르면은 오르는 거겠지만, 중요한 거는 상승 추이에 있다. 전년 대비 이제 21기 연간 2019년 대비해서 22기 반기 때 이미 20% 가량 상승을 했죠. 수강료도 전체적으로, 학원 수강료도 전체적으로 한 20% 가량 상승을 했고, 뭐 모의고사비나 뭐 교재비, 뭐 교습용 교재 뭐 이런 거는 뭐 그대로지만 강의비가 상승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과점 사업자가 아닌 이상 가격 협상력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자원의 쇼티지가 나타나야 판가 협상력이 생기는데, 또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나 뭐 소재 애들이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증설을 하는 거고,
증설을 계속 이어나가는데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티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멀티플이라는 거를 부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협상력에 우위에 서 있다. 근데 얘네는 교육 사업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하지도 않는데, 증설이 필요가 없는데도 협상력을 마음대로 올려버리는 특이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메이저 교육기관들이 그 수혜를 얻어가고 온라인에 특화된 기업들이 가지는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숫자, 즉 실적이 찍혀 나오는 업종이다. 그리고 판가 상승이 계속 매년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서두에 정리해드렸던 이제 교육 서비스 업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이제 취업 시장까지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을 조금 주목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 뭐 성향은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입시 교육에 조금 특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유아나 이제 초등 교육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종목 리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선은 뭐 제가 무료 노란톡방에 그동안 이제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퍼포먼스가 조금 좋았던 한 종목을 우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신 EDP라는 종목이죠. 상신 EDP 무료 노란톡방 추천주였죠. 최근에 2차 전지 산업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게 되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세인 좀 측면입니다. 특별히 뭐 나왔다고 하는 신모멘텀은 특별히 나온 건 없었고, 뭐 예고가 늘 되어 있었다. 그 나온 게 뭐냐면 신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소재 업체들이 수주 공시를 연일 빵빵 터트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소재주들이 먼저, 원래 2차 전지는 소재가 주도주고, 그 다음에 부품 장비 쪽은 이제 좀 천천히 거북이같이 움직이면서 실적으로 조금 이끌어가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왔는데,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뭐였습니까? 비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싸요. 올라갈수록 싸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이익의 함수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래 실적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미래 실적을 어디까지 땡겨오느냐도 문제겠지만 실적이 정체되거나 그 구간 안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체 구간이 있으면 안 됨. 그래서 성장주들이 시국가를 여는 논리가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올해 4월 달부터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전혀 비싼 게 아니다. 언제 가냐의 차이지 속도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보면은 비싸다는 당위성을 시장에서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LNF나 이제 에코프로 BM이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 당위성을 증명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렸던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상신 EDP 다시 2분기 실적 저조한 편인데 아니다. 왜냐면은 당초 예상했던 것이 50억, 60억 사이였어요. EQ 실적이. 근데 여기서 실발표를 38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 미달된 건데, 시가총액 2천억 하는 중소형주들은 분기 실적을 정확히 에스티메이트 하기가 힘듭니다.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난해 실적 발표, 예를 들어서 4Q 실적 발표를 한 시점에서, 여기가 이제 4Q 실적 발표였죠. 계속해서 박스 장세를 만들면서 지난해 실적이 이미
이미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이 없었다. 이유가 뭐였냐? 부품주에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동기간 동안 여기 아마 연초에 2차 전지가 땡겼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 구간에는 소재주들도 같이 밀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6월 말쯤 돼가지고 같이 땡길 때 소재주랑 또 같이 땡겼죠. 그리고 또 같이 한 번 더 땡기고 중요한 거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이겠고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종업 키맞추기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제 피어 그룹 안에서 소재랑 부품 장비 다 나눠놓고 소재주들이 그냥 PER을 8, 90배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20배 이내에서 거래되는 부품주애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당위성이 증명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적 발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해했던 거는 동업종 내에서 캡어셈블리 제조하는 신흥 SEC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예상치 50%가량 상회했고 얘네는 상회했는데 왜 얘는 상신 EDP 뭐 실적이 심지어 적자도 아니고 못 나왔을까? 심지어 적자도 아니고 뭐 애매하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서 마감일 임박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개파락으로 밀어버렸을 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어차피 다시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파락으로 이렇게 밀어버렸던 구간을 그냥 한 번에 양봉으로 들어버렸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여전히 좋고 밸류에이션이 원체 좋은 종목이었고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하는 종목입니다.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종목 자체가 건실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상신 EDP가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 부품 사업도 같이 영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사나 해외 판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부품 사업 쪽에서 적전을 이게 이제 천안 아산 쪽에서 신공장까지 만들면서 사업을 영위했었는데 적전을 오랫동안 한 4, 5년 동안 지속하면서 이쪽 부품 사업 쪽에서 아예 철수를 한 바 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판로 개척, 해외, 그리고 고객사가 단방향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전방 업황, 자동차 업황이 지금이야 이제 뭐 친환경 트렌드로 엮어 올라가지만 과거에 이제 그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만 국한된 업황이었고 지금처럼 이제 강한 이제 모멘텀을 부여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죠. 조금 정체적이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업황 또한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를 담는 캔 이제 그 소재를 담는 캔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면서 바켓 같은 걸로 보면 돼요.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삼성 SDI와도 물꼬를 텄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